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애청자분들이 8시부터 기다리셨어요. 정말요? 그 전부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기자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노미님이 어디서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어디세요? 뉴욕에서. 우와. 아이고, 밤 아니에요? 취재 편의점이 이런 그러니까 데야. 지금 밤인데. 오, 이런데 감사합니다. 이런데 대단해. 여러분 네, 빨리 대단히 광고해 감사하죠. 주세요. 네, 광고 이거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처음 들어온 거라면서요. 빨리 먹어. 산삼. 네, 이 산삼 역시 자세 훌륭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5월 8일 어버이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자 부모님 선물 겉만 화려한 포장에 속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본질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신라 면세점에서 보셨던 프리미엄 산삼 빛이 찐 더 블랙이 취재 편의점 구독자만을 위한 비밀 가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제품은 단순 인삼 아닙니다. 100년 된 천종 산삼의 DNA와 99% 일치하는 산삼 배양근을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고품격 패키지 그대로 과도한 표장 거품은 걷어냈고요. 오직 성분과 파격적인 가격 혜택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본사 판매가가 22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면세점에 가시면 17만 8천 원에 파는데요. 오늘 취재 편의점 하루 단독 특가 200개 한정입니다. 200개 한정으로 16만 9천 원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문건까지 어버이날 전 배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할인 링크를 지금 바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산삼 100년 산삼의 기운을 그대로 선물하실 마지막 절호의 찬스다. 산삼 빛에. 예,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네. 먹으면 네. 물을 바로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진해? 왠지 알아요? 진해요. 너무 진해요. 네. 진하구나. 아주 진합니다. 예. 자, 어르신들께서 받으셨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이정주 기자, 아버지. 자, 저도 하나 이거 딱-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 뭘 이런 이정주가 걸. 이런 거 네. 보냈어. 아버지 첫 반응. 예, 김치가 맛없다고 하는 폐륜 아들이지만 김치는 울림가죠. 예. 김치는 올린가? 예, 그렇지. 예, 예. 어머니한테 죄송하긴 한데 울림가가 좀 더 앞섭니다. 네. 예, 근데 산삼 와 이거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1일 1에 1포예요. 예,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거야? 무조건요. 두 번 먹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아까 박 기자 말한 대로 농도가 지금 진하고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2포 먹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한 포만 먹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걸 제가 한번 오늘 먹었으니까 네. 그 다음 주에 내일 네. 내일 실시간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먹어봤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다른 홍삼 같은 거 약간 묽잖아요. 묽어. 약간 묽어요, 물처럼. 근데 엄청 이거는 진한. 진해가지고 이거 먹었을 때 이거 좀 비싼 거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생각이 딱 들어요. 느낌 느낌이 있어요. 딱 들어.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돈 좀 썼네. 그렇게 딱 그런 느낌이 들 그런 것 느낌이 같아요. 든다. 네. 자, 애청자 여러분 200개 한정인데요. 이거 오늘 팔아야 돼요. 이 예. 한 박스가 이제 16만 9천 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16만 9천 원. 예. 이 가격에 판매하는데요. 저희 첫 광고인데 이거 안 팔리면 나가신대요. 200개? 열심히 팔아야 네, 된다. 200개. 예. 200개 한정. 여러분들께서 이거 취재 편의점 광고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 이러면 철수. 어버이날엔 네. 산삼이죠. 예, 어버이날은 산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 모아주셔서 근데 주로 저희는 또 해외 구독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국내 구독자분들께서 그 그리고 이제 국내에 아는 친지들에게 네.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희님께서 한정판입니다. 많이들 사세요. 맞습니다. 예,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은 또 이런 거 좀 드셔 주셔야 그죠. 예, 또 나가서 동네 나들이 가서 우리 아들이 이거 보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중요하죠. 하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먹어봐.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막 이렇게.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님가 운님가. 김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운림가는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했습니다. 무려 27번 누적된 수상으로 이것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해남 배추의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려서 깊은 맛이 일품인 배추김치, 갓 버무린 배추김치를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이거 읽는데 아삭아삭 소리가 나. 맛있어요. ASMR 한번 해야 되겠다. 아 중요해. 울림가 김치는 자, 이제 말이 필요 없죠. 네, 말이 네. 필요 없으니까 ASMR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림가 김치, 배추 김치입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 자, 지금부터 배추, 야, 밥 아니고 김치라고. 김치. 김치, 지금부터 김치 아주 찢는 시원하고, 소리, 예, 네,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삭한.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치.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호남 예. 김치는 전라도 김치가 원래 젓갈이 중요한데 네.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매실액기스 있죠. 매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야, 아 그래요? 네. 음. 매실액기스가 네. 그 소화에도 좋지만 네. 아, 소화에 원래 좋죠. 예, 김치가 너무 짜면 사람 네. 못 먹거든요. 근데 어. 약간의 단맛이 들어가는데 그게 네. 매실액기스로 들어가요. 예. 네, 노봉남님께서 와 조합이 인삼 아니고요 산삼입니다. 산삼. 네, 산삼 먹고 김치로 입가심 하는구나. 자, 선희님께서 오늘은 포기김치 따뜻한 밥에 손으로 찢어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정주 기자님 정말 맛나게 드신 크림소다님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전라도 김치는 뭐 최고지 김준호님께서 네. 의견 주셨습니다. 노미님께서 고춧가루도 국내산인가 봐요. 네, 100% 국내산 국내산. 쓰고 해남 있습니다. 배추에. 아이 저희가 뉴욕까지 배달을 못 해가지고 예,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네, 빨간색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리아나님께서 의견, 김준호님께 오 매실, 네 이런 의견들 많이 달아주시고 근데 계십니다.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네, 진짜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시고요. 저의 소원 아시죠? 춘추관으로. 주간에 춘추관에 운림가 김치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연대에서 계속 같이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진께서 광고 물량 빼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아침에 뉴스 퀵배송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 결과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냉정히 말하면 좀 부족하죠 아직도. 1심 때 이게 지금 1심 자체가 이제 5년 나왔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2심부터 단순히 형량 문제가 아니라 이 법리가 조금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재판도 그렇고 이제서야 뭐 도이치모터스 유죄가 나오고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도 국무회의 당시에 이제 심의권 의결 방해부터 시작해서 당시 사실상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이런 문제의 어떤 쟁점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이 체포 방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도 내란죄인데 그 체포 방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우리 박 기자랑 같이 그 눈발 날릴 때 그러니까 장 선배도 그 앞에 갔잖아요. 맞아요. 이때가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맞아요. 예. 그때 아니, 제일 힘들었어요. 예, 뭐 계엄도 물론 할 짓이 아니지만 헌법의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뭐 좀 이상한 말인데 계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하면 돼요. 내란죄 내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예, 소추되지 않으니까 음. 계엄의 비상계엄의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발동이 네. 이 법이 없는 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윤석열은 절차적 어떤 과정도 위배됐고 그리고 계엄을 한 핵심적인 사유가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계엄을 한 이후에 국회 의결을 받고 네. 국무회의 소집을 하고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계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계엄을 했을 때 그 프로세스 거칠 때 체포방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체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야 그 MP4가 네. 독일제 총 있잖아요. 경호원들한테 야 네. 메고 다녀. 너네가 총 더 잘 쏴. 어. 네, 그 야 보여지게 해. 그러니까요. 넌지시 카메라들을 보여주고, 그 뚜껑 메고 카리아도 뭐 한번 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무력 충돌을 폭력을 독점한 그 행정부의 수장이 각각 국가기관의 폭력을 충돌로 야기시켜서 이 게릴라전을 야기시킨다. 이거야말로 정말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내전이에요, 내전. 맞습니다. 내전을 획책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 당시가 이해도 안 됐지만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황당했었어요. 제일 황당했죠. 저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제일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공수처 검사들이 밀고 들어갔잖아요. 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하면서 저 상황에서 그 중에 경호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총을 뽑으면 그치. 위협 사격만 했어도 되게 큰 그러면 일이 벌어졌을 어떻게 거예요. 되는 거냐. 그때부터 내전이에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발생할까 봐 정말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러니까 7년형. 이게 사실 뭐 체포방해 혐의라기보다는 내란 지시 혐의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내란 내전 지시, 내전 지시 혐의죠 사실. 예.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선고 형량 관련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고무적이었다고 보는 지점은 그 외신 상대로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맞아요. 그리고 그 외신 비서관이 그거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유의미하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영혼이 없는 듯한 네. 그냥 지시만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기자들도 뭐 예를 들어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급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허위 내용을 뭐 공표했을 때 기자들도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똑바로 한 거 맞냐? 네. 너가 판단한 거 맞냐?라는 항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안전과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책무를 저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게 비판을 뭐 유려한 그렇죠. 한자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걸 딱딱 짚어내는 측면에서 볼 때 1심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제 첫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많죠. 그렇죠. 네? 정화특검 이제 돌아가고 네, 있고, 돌아가고 있고. 예, 추가 기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안 끝난다. 근데 여전히 약간 앙탈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소를 해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게 하냐. 자기는 근데 그 반대로 국정조사를 보면 반대로 그렇게 네. 사소한 것까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행동을. 본인이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네, 정답이네. 예. 네. 그게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막 보면은 굉장히 그 판결문이 아마 엄청 길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정도로 뭐 쪼잔하게 뭐 사소하게 본인이 반박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배척하느라고 굉장히 긴 판결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만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같이 사용했다. 그렇죠. 저도 그게 제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102 부대인가요? 거기 그 실제 그 병사들, 예, 국군 장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병들. 예,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을 하려고 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막 관저 나왔. 경우하는 이제 실제 그- 부대들. 예, 그때 맞습니다. 막 부모님들이 막 하지 맞아요. 마라라고 맞아요. 하고 예. 막 제보도 하고 막 맞아요. 그랬었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옛날 일 같으냐. 예. 진짜. 한 너무- 전두환 때 한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그러니까요. 됐어요. 우리 비상계엄 때문에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나갔어요. 맞아요. 네. 예, 불과 한 1년 2개월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총선 끝나고 막 분석하고 이러던 시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해 보니까 조만간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기 직전이네요. 아, 그러네. 그렇지. 야, 씨
트라우마 와, 또 드라마. 2말 3초 어. 지나고 막 네, 네, 4월 네. 4일 날 5월달에,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파견송. 예. 와, 그래서 투표권 뺏으려고 했던 예. 그런 생각. 탄핵 그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5대 3 판결 넘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한숨 났더니 아니, 5월달 초에 이제 파견 파견송이. 맞아요. 그랬었죠. 예, 대한민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파고가 정말, 있는 네, 나라다. 다이내믹하죠. 네, 다이내믹 코리아다. 그런 조이대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자리에 버젓이 있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요. 그렇죠. 납득이 되지 않죠, 사실은. 맞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34일인데요. 선거보도 요새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죠? 아 재밌어요 선거 요즘에. 선거 그쵸? 재밌어요? 네, 평택과 부산이 가장 주목받는 핫하다. 지역이고 네. 핫하고. 아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산을의 전운수 대변인도 나가긴 했는데 네. 뭐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3선을 했고 그리고 22대 때는 60.35%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보고 전운수 대변인이 나갔을 때. 근데 이제 부산 북갑의 하정우 이제 AI 수석이 나왔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부터도 사실 굉장히 뭐랄까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은 저도 좀 우려했던 지점인데 하정우 수석이 첫 선거고 아직까지는 정치로 선거를 뛰어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뭔가 모를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제 그 이제 구포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하고 손 터는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그게 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손을 왜 털었어요? 물이 있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하정우 수석의 첫 날이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막 수행하는 사람이 바짝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하고 네. 좀 멋쩍은 다음에 뭐 하지 막 이런 정도의 제스처로 이렇게 손을 턴 것 네, 같은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 네. 상인과 그 악수를 하고 이게 약간 뭐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손 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부터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부산 북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부산이라는 곳에서 이런 정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보면 한동훈 그래도 쟤는 좀 미운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래도 보수의 마지막 남은 씨감자 아니냐. 네. 쟤는 그래도 한번 당선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거가 막판까지 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정우 수석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버퍼가 너무 심하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말처럼 버퍼가 너무나 많이 떠요. 버퍼링 심각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어떠신지 괜찮아지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청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정우 수석 그러니까 손톱 문제는 어제 당장 네거티브로 오늘 그렇죠. 아침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청와대 떠날 때 기자실에서는 안 올리는 이 손 안 털었는데 그걸 이제 대조해서 네거티브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궁금해서 하정우 수석한테 직접 뭐 전화 안 받길래 못 물어봤고 재미나이 한번 돌려봤거든요. 요새 또 챗GPT 아닙니까? 뭐래요? 재미나이 하정우 전화 안 받아서 재미나이 돌렸다. AI 수석이니까. 역시 이정주. 제가 한동훈이었으면 AI 안 돌립니다. 한동훈이었으면 댓글한테 물어봐요. 댓글한테 물어보지. 명의도용에서 물어봐야 되고 당원애한테 물어봤어요. 당원 게시판에 물어보면 돼요. 한동훈은 왜 저럴까요? 당원 게시판에 물어보는 거고. 물론 익명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재미나이 이제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재미나이 그냥 의견을 전달 드린 거예요. 네. 그게 그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 있죠. 저는 제가 선회하는 게 아니라 재미나이 있는 그대로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손에 땀이 이제 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수를 한 다음에 이 땀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손수건 안 들고 가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재미나이는 그 경우의 수를 줘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인 경우에 정치인인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뭐 정치 의지가 뭐 있냐 없냐 의도가 있냐 없냐 나오는데 일반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의견을 줬고
그러면 재미나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재미나이. 예, AI 수석. AI 수석. 예. 저 AI를 연구하고 계시죠. 예. 근데 그러면 왜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악수할 때는 왜 안 털었냐?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평소에 안면 있는 사람들, 아, 내가 긴장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평소에 아는 지인들 어느 정도 지인이라고 인식하면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현장에 처음 갔잖아요. 상인들 처음 봤잖아요. 그런 어떤 구름대 같은 대중들 사이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럼 저희 기자들이 그런 거 자주 취해도 저희도 긴장이 되거든요. 취재되죠. 예, 기자되죠. 사실 예. 맨날 보던 어떤 국회 출입이 아니라 현장에 갔는데 대구 부산 우리가 예를 들면 유튜브나 TV로만 보다가 막상 주민들 만나고 서문시장이나 구포시장 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돼요. 정신 없을 거예요. 예, 정신없죠. 네. 하물며 이 후보는 얼마나 그렇게 긴장을 하겠어요. 네.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도 막 갑자기 스쳐가 만나기도 네. 하고 막 상인들이 갑자기 끌어안고 한동훈 대표가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막 옆에 그 한동훈 지지자로 보였나? 아무튼 뭐 댓글에 그거 있더라고요. 그 정우야 하면서 왔나 하면서 부르시는데 예. 그분이 이제 하정우 수석을 지지자가 아니라 한동훈 쪽 지지자인데 뭐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그 시민인데 네.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네. 이게 소리치는 게 약간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안 나왔는데 그게 긴장될 수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변수면 이제 하정우 수석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손에 땀이 날 수 있고 땀이 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네. 이 땀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손수건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음. 본인도 현장에서 땀이 날지 몰랐을 거예요. 네, 그 네. 준비를 안 했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기자들은 지인들이 평소에 아니까 당연히 땀이 안 나니까 예. 바로바로 지나간 거고 이렇게 재미나이가 분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 여러 그 사정 재미나이 예. 진짜 길다. 여러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인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판이거든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 좀 들고 그리고 그 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구포시장에서 만났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간 구포시장에 거죠? 알고 갔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원래 구포시장을 가려고 했다. 일정이 맞았다. 근데 하정우 수석이 내려온다는 걸 그 전날 알았다. 구포시장이 다음 날 올 거라는 거를. 근데 굳이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피하지 말자 하고 간 게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양자구도다. 그렇죠. 부산 북갑은 양자구도야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는 박민식 사람이에요. 빠져. 그렇죠. 보수에선 나. 보수는 그렇죠. 나야. 진보는 있죠. 예. 지금 보수에서는 후보가 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굉장히 지지율이 잘 나오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양자구도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에 한동훈 후보가 3위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근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캠프의 입장은 예. 그건 어차피 선거가 막판으로 가다 보면은 양자구도로 좁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랑 뭐 단일화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했다. 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단일화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급한 거는 박민식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더라고요. 박민식 캠프에서는 뭐라 그래요? 급한 건 한동훈이다. 박민식 캠프까지 제가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민식 캠프까지 조합해서 설명해 근데 주시면 제가 좋을 것 듣기로는 같은데. 박민식 캠프는 예. 지금 구도가 뭐냐면 네. 제가 뭐 우리 취재 편의점 볼지 모르겠는데 박민식 그 후보가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딱 한 길을 알려줄 건데 예. 이대로 가면 박민식 후보 정치 생명 끝납니다. 어. 박민식 후보가 이정주 기자가 또 걸기 시작했어요. 또 취재 편의점에서 커피 한번 커피 쿠폰 한번 예. 시원하게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5잔 한번 걸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경향에서 10잔 털리고 왔는데 예. 아니 방송을 위해서 뭐 시청자들 위해 쏘고 하는 예, 거죠. 예. 근데 박민식 후보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전 단일화 못 한다고 봐요. 왜 못 한다고 보냐면 단일화를 누가 먼저 던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박민식 후보가 반발짝 빠르게 지금 던져야 됩니다 원래는. 아. 근데 이분이 감히 이제 감다살이라고 네. 감다주기로 감히 죽었더라고요. 제가 조언하건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 단일화를 먼저 던져야 돼요. 근데 아직 후보가 아니니까 후보 된 다음에 5월 1일 날 단속청 받잖아요. 네. 바로 단일화 던져야 돼요. 음. 한동훈 전 대표 못 받습니다.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못 봤죠. 예, 당장 받게 되면 만약에 당장 받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사람들 의심하죠. 너 다자구도에서는 못 이겨 그러면? 지금까지 그 뻥카 쳐왔잖아요. 나는 3자구도 이긴다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단일화 탁 받아버리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약점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를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던져야 되는 거야. 네. 던져서 나는 분명히 보수 통합하려고 했다. 예. 네가 우리 당에서 명의도용으로 제명됐을지언정 나는 한동훈을 품으려고 했다. 근데 우리 삼자구도 네 탓이지 음흠. 라고 하고 당원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네. 네,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일화를 하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단일화를 던지고 그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3파전이다. 네, 3파전. 네. 2파전 아니다. 3파전 가고 네. 저는 하정우 수석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대로 가면 아, 이대로 2등 한동훈, 3등 박민식. 2등 한동훈, 네. 3등. 그 2, 3등의 격차는 격차는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난다. 네. 오. 요거 캡처 좀 해주세요. 자, 커피쿠폰 만약에 커피쿠폰 틀리면 5잔. 5잔. 네, 네. 맞으면 제가 울린과 기치 먹는 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네. 박형광도 걸기 네, 시작했어요. 저는 예. 삼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삼자구도. 갈 것 간다. 같고 간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동훈 캠프에서도 본인들은 삼자구도로 가고 싶다. 그게 본인들한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삼자구도로 가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게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싫어하지만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들어요. 그럴 수 있다. 오. 네. 왜냐면 야, 아까 우리 박형광 기자 한동훈에 건다. 예. 그러니까 저 싫어요. 싫은데 싫은데. 그래, 아니, 그 전망을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문 부산 기자니까 정서가 취재- 있으니까. 그쵸. 취재한 내용을 그쵸. 이제 보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울산이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 친척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서를 좀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동훈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네. 보수에 사람이 그게 없다. 있죠. 이게 굉장히 커요. 그게 아. 있죠. 굉장히 큰 정서입니다. 그렇구나. 뭐 짜잘한 거,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다 사실 네. 선거 막판 되면은 크게 신경 안 뭐 쓰거든요. 이런 거요. 네. 전재수도 있고 네. 하정우도 있고 보수는 아무도 없다 이가 이런 그러니까요. 거예요. 보수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살려줘서 장동혁이죠, 장동혁. 왜? 있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발현돼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 해봅니다. 있죠. 네. 저희가 조만간 직접 카메라 들고 부산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분께서 매국노 윤석열 분께서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오. 이정주 기자 도토리 쉼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토리 쉼터 취재하셨습니까? 도토리 쉼터요? 네. 무슨 도토리-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토리 쉼터는 모르겠습니다. 잘 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 또 어떤 분이시죠? 네, 매국노 뭐, 윤석열 예.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제가 틀리면 예,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그 부산의 상황이 결국에는 부울경 전체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것 그럴 수 같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부산과 울산은 오히려 가능한데 경남이 도토리 쉼터는 한동훈 팬클럽이래요. 위도니 네. 말고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도토리 팬클럽 쉼터는 운영하는 한동훈 팬클럽이 운영하는 그리고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한동훈 지지자가 아닙니다. 괜찮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전망과 사실 그거 달라요. 근데 네. 전망이 맞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 캠프래요. 한동훈 팬클럽 운영하는 선거 캠프에서 취재 편의점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소액의 아주 소액의 기사를 보라고 하는데요. 도토리 쉼터 예.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안 될 저희 거라서. 몰랐어요. 네. 네. 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구포시장 휩쓰는 이거? 한동훈 팬클럽에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선관위 어제 알죠. 그 얘기를 한 거네요. 아이러브 북구라고 이렇게 그 가면 네. 그 약국 옆에 도토리 쉼터라고 그 말씀하시구나. 네. 그 걸어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선거할 때 후보 사무실은 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네. 근데 이제 팬클럽이 운영하는 그 약간 허름한 이런 그 임대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선관위 경고 받았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평택 네.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네, 말씀드려야 평택.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중요한 지점은 평택이 계속 다자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일화해서 양자구도로 갈 것이냐, 요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 그 평택을에서 꽤 잘 나와요. 잘 나와요. 10% 넘어요. 10% 넘게 네. 나와요.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어떤 미국의 연대 움직임을 좀 가져왔다. 그래서 그 본인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하면서 근데 미국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차관보 만났어요. 만났어요. 갔다 왔고. 우리가 다 아는 네. 그 뒤통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예. 재밌는 거는 그 유이동 후보, 그냥 국민의힘 후보에게 본인은 단일화를 제안했다. 아 황교안 후보가 연락을 했는데 안 받을 거니까. 답이 없더라. 답이 없더라. 그래서 전화 안 받아요? 유이동 후보가? 이 지점이 굉장히 네. 이렇게 여러 경로로 유이동 후보에게 연락을 했고 근데 아직 답을 못 받았다. 그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단일화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런데 뭐 황교안 후보야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유이동이라는 정치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개혁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부정선거론자하고 손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상당히 스탠스가 꼬일 텐데 유이동이 그 그런 지점이에요. 선택을 할까? 그 지점이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그러면은 단일화 하자라고 하면서 막판 가면 단일화 하자고 하면서 그럼 부정선거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단일화 없다. 안 되겠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단일화보다 남북 통일이 더 빠를 거예요. 네. 차라리 김정은한테 겁시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를 안 받으면 단일화는 없다. 네. 그래서 그 되게 의식이 아직 되게 재밌는 게 아니 단일화 하면 이기겠냐 부정선거 때문에 못 이긴다 부정선거를 그래서 의지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선거를 져야 부정선거론이 탄력을 받아요. 황교안 전 대표는. 네, 그렇지. 본인이 그래야 당선되면 그렇지 말이 안 부정선거 아닌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약발이 안 그쵸. 되거든. 예. 져야 돼요. 일단 져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탄력을 받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수 단일화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죠.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취재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까? 저도 사실은 다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럴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높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단일화 하자라고 하면 아까 부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라고 네.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자구도로 가서 본인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어떻게 그러면은 좀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 개혁 진영의 후보는 나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실 김용남 후보를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공격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격을 좀 정교하게 잘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지금 사모펀드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그렇죠. 본인도 좀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여기서 네. 들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신장식 의원이 네. 출연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선거는 하다 보면 또 과열이 돼요. 과열돼요. 말이 그렇지 30일이 깁니다. 길죠. 30일 동안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씩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공방이 일어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 발끈해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진흙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품격을 잃지 않고 좀 평택의 미래를 놓고 정책 그렇죠. 대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계속 파묘하면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죠. 네, 끝도 네. 없이 파묘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 캠프가 깊이 있게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캠프가 꾸려져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평택을 후보들 좀 취재해 보셨어요? 몇 번 전화 돌렸는데 김용남 후보는 아직 이제 막 그 방송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프가 아직 뭐 이렇게 구성된 공보방도 이제 어젠가 네, 어제 공보방 만들어지고 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쪽 유이동 쪽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 쪽이 취재를 물어봤어요. 했어요.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아직 전화 콜백이 안 왔고 저는 유이동은 통화를 했어요. 유이동.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보수 진영도 아까 박 기자 말한 대로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황교안이 없었으면 네. 10% 이상 나와버리니까 유이동 전 의원이 한동훈 체제 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 그 비토 정사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오른팔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갈 곳 없는 마음을 이제 황교안 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황교안 전 대표가 두 자릿수 나오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떨어지질 않아요. 네. 어쨌든 11% 12% 나온다는 거는 네. 여기서 단일화 못하면 이건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단일화가 안 되는 구조로 갈 거고 그래서
아까 박 기자 말하는 똑같아요. 보수가 단일화 먼저 누가 먼저 촉매제를 주냐인데 보수가 단일화 안 되면 진보 쪽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안 되고 이제 각계전투 가는 거죠. 왜냐면 저쪽도 단일화 안 하는데 네. 유이동도 박스권에 갇혔네. 뭐 해봤자 30% 20 몇 프로네. 그럼 우리도 가자 그냥 20%씩. 그래서 갈라먹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합쳐지면 이러면 진다. 어쨌든 진보 쪽이 누가 단일화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네. 각자 가게 되면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약간의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거죠. 예. 상대 눈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구도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민주당이랑 그럼 진보당만 단일화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 나와요. 나오죠. 왜냐면 울산시장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가 냈고 지금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이기는 구도인데 그러면은 이걸 연동해서 평택이랑 연동해서 우리 같이 단일화하자. 그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말 그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네. 예. 네, 그런 이제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긴 하죠.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선거 공학적만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할지 그 미래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논의를 그렇죠. 가져가는 게 이제 선거라는 건데 제가 너무 이상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늘 보면 이제 진흙탕 이전투구 선거 끝나면 막 맞아요. 일면 머리 기사로 시커먼 네. 먹배다 이리 그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언제까지 그런 정치를 할 거냐 AI 시대에 맞아요. 좀 더 스마트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이제 국힘 출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고성국 TV에 출연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서 우리 당의 암적 존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그저께. 보세요? 그제.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요게 이미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즌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벌써?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그 교통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전당대회 전초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선거 가지고 끝났어요. 선거는 공천 다 끝났고 지금 뭐 무슨 장동혁 대표 선대위 가니 안 가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각계전투로 됐고 이제 장동혁 패배 이후에 누가 이제 지도부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당원 당규를 바꿔놨잖아요. 지금 최고위가 안 무너집니다. 이제는 5명 사퇴해도 안 무너져요. 재보궐로 들어오게 됐어요. 재보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1년 임기가 남았어요. 이걸 끌어내려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적으로 빌드업을 좀 해야 돼요. 지금 팍팍 쪼아가지고. 근데 조광한 최고는 장동혁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 그럼 장동혁 대표랑 가장 충돌이 셌던 사람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이번에 뭐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뭐 어디 왔다 가시냐고 뭐 예. 미국 갔다 성과 있었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대리전을 누가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조광원 최고가 지금 총대 메고 장동혁 대표의 1년 남은 임기를 더 소화할 수 있게 이 전당대 역할을 하려고 총대를 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봤냐면 그 경기도지사랑 좀 연동된다고 봐요. 경기지사. 네, 왜냐하면 조광원 최고가 원래 경기지사를 나가려고 했다가 사퇴를 했고 그죠. 그 이성배 지금 후보를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양양자 최고가 또 경기지사 후보로 있고 양자 대결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사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 내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알력 다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야 봐봐 장동혁 내가 너 돕고 있잖아. 나 이렇게 너를 세게 돕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나한테 힘을 실어줘라. 이번에 경기지사 나한테 줘라. 후보 공천. 네, 네. 요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전당대회용인 거죠. 본인의 몸집 키우기. 뭐 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사실 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는 됐고 차기 당권 경쟁으로 바로 돌입해버리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당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 그쵸. 표를 받아서 자신들의 정견을 피력하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패스하고 그냥 자기네들 권력 다툼하는 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박 기자도 그렇지만 우리를 그 물론 이 방송 안 보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이 방송 많이 봐. 국민의힘 사람들 국민의힘 그럼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면 제 추천을 고소고발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방송 보는 게 조금 매 눈으로 근데 이렇게 요새는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새는 고소고발. 예. 아유, 그러다가 사시면 안 됩니다. 많이 욕을 하더라도 많이 봐주십시오. 예. 보면서 아니, 욕해야죠.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 같이 취재 네. 편의점 그 후배들 같이 그 국민의힘에 출입 기자 등록하러 갔어요. 오. 네. 싸늘해. 싸늘하죠. 싸늘해. 예, 예. 반기면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예. 저는 그러니까 박형아 기자랑 저랑 둘 다 국민의힘 오래 출입했는데 오래 출입했어요. 예. 진짜로 이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음. 저는 이 야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네. 야당이 어쨌든 간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그 민주당이든 뭐 어떤 당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건전한 비판해주고 바로 서줘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게 되면 음. 또 하나의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일당 독주가 나와요. 음. 일당 독주 하다 보면 또 엎어지는 일이 나와요. 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석을 간다고 다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생산적인 비판할 수 있는 그 계엄 세력을 제외한 계엄 내란 세력을 제외한 생산적이고 깨끗한 지금 야당이 서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당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선거 지금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서로 저격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이 이미 선거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한 명이 하이라키로 힘을 잡아서 찍어 누르든 네. 아니면 빨리 분당을 하든 빨리 정리를 하고 선거를 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 그 우리나라 정치사의 마지막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그 반성을 하고 과거를 반성을 하고 생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이거를 우리가 바래요 진짜로. 네. 이거를 응원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작 싸워서 빨리 망하든가. 그러니까. 이걸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전당대회 때 또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그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고 했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 딱 터졌을 때 그렇죠. 그때 딱 절연하고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선긋기를 했어야 돼요. 그거는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때 잘못 판단해서 그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후과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까지 나아가게 된 거고 이렇게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과거의 그 습성에 빠져가지고 정치 발전을 오히려 후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선거 상황이 안 좋은 이유이기도 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되게 이제 사소한 예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모 선거 이게 모 지사 모 현역 지사의 캠프가 꾸려졌는데 그 별정직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사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선거 캠프에 들어가려면 사표를 써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시점에. 그렇죠. 근데 안 써요. 안 2달 될 정도라도 더 내가 돈을 받아 먹겠다. 어차피 선거 망했다. 어차피 선거 망했다. 들어가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근데 들어가면 이제 떨어질 거니까. 네, 그 정도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하네. 들어갔다가 보통 그래도 떨어지도록 들어갔다가 그쵸. 그 다음을 노리는데 그렇지. 떨어지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 어차피 이 사람한테 붙어서 그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네. 해산해라. 냅두세요. 어차피 망할 정당인데 뭐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 일단 대구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난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수도권 출마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두 분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진숙 전문가. 전문가죠. 네. 제가 그 수도권 나와봐요. 뭐 어떻게 돼요? 뭐 전문이 없어요. 제가 또 거기 그 네. 이수수 캠프 사람들 연락 많이 안 될 때 네. 그때 취재편님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어야 제가 되는데. 격주로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요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장동혁 대표 만나고 한 거 이진숙- 제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오. 예, 그날 그 유튜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장르만 여의도 뭐 뉴스원 네네네. 뭐 인터뷰했는데 그건 다 연막이고 네. 장동혁 대표 만나고 왔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다. 예, 그날 합의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예견했었어요. 이거 주말에 드랍한다. 그러니까 드랍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그때 걸었어야 되는데 커피를. 저는 안 되는 게임만 겁니다. 예. 네, 시청자들에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이진수 후보가 가장 최근 뉴스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캠프 쪽에서 네. 좀 떨고 있대요.
이진숙 후보가? 예, 왜? 전전긍긍. 그치. 이진숙은 안 떨고 있다. 줄까봐. 낙동강 그렇죠. 이진숙은 전전긍긍. 예. 어, 그러니까 덜덜덜. 왜냐면 이게 기세 좋게 드랍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정치는 신뢰의 영역이지. 그 뭐 대구 달성군 준다고 뭐 종이에 써줍니까? 계약서. 예, 그 불법이에요. 네. 그 자체가 그치. 매간매직이지. 예. 정치관계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줄 수도 없고 써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뒤통수를 한번 맞았잖아요. 컷오프 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요 아직도. 근데 이번에 불출마할 때도 보면 눈물 흘리잖아요. 네. 그게 뭐 대구 시민들을 위한 뭐 이게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한테 통수 맞은 것도 생각나고 이거 나 또 맞고 정계 은퇴한 거 아닌가 이런 울분. 아 정확하게 울분. 맞죠. 네. 예, 내가 너한테 뒤통수까지 맞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예. 그렇다고 개런티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성군을 맞아요. 예. 지금 처음에는 준다고 합의를 했대요. 제가 듣기로 저도 예, 들었어요. 취재되기로는 저도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들었는데. 네. 예.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이행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고 나서 이진숙 사퇴하고 그 다음 날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경선이다. 재보궐로 경선이. 맞아. 근데 이게 원칙론을 말하는 건지 진짜로 원칙을 근데 말해서 아이 이 후보 그거 걱정하지 마. 재보선은 대체로 전략인데. 전략 공천인데. 예, 경선은 그러니까. 없는데. 예, 예.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죠. 시간이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뭐 한 달- 북구갑 뭐 이런 거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뒤로는 에이, 줄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로 나를 경기도로 보내려고 하는 건지 예.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은 거예요. 박민시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북구갑을 받는 게 거의 99%래요. 들어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영풍 전 기자를 내게 되면 이게 네. 윤호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 좋아 날뛰어. 예. 예, 지지율 더 그러면 반탄 찬탄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각이 딱 쓰죠. 예, 그러면 윤석열, 윤어게인 뭐 이걸로 절연 네. 이걸로 이제 각이 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연히 이영풍을 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도 자기가 됐다는 어떤 구도 하에서 저 뛰는 거거든요. 근데 달성군은 달라요. 달성군에 대안이 있습니까? 이진숙 이외에? 어, 다른 아니 근데 눈에 띄는 달성군은 후보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나? 막대기만 꽂아도 그죠.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박형광 기자 가도 됩니다. 제가 공천 받아도 돼요. 네. 아무나 돼요. 네. 예. 오늘 우리가 저는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제가 네. 국민의힘 취재하면서 제일 좀 그 유권자로서 불쾌했던 게 뭐냐면 어떤 후보가 그분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경북 지역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는 과메기만 꽂아도 바로 당선이야. 그럼요. 그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음. 그런 분위기인데 달성군에 준비된 이진숙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냐? 지금 김민수 아무- 최고위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건 있죠. 아니라고. 그거는 조금 확실히 아니라고 들어요. 추경호 그쪽도 추경호 네, 쪽에서 싫어하죠. 비토를 부담스러워요. 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굉장히 많은 많죠.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이제 박민식 후보가 거의 공천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당 지도부 내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사실 당내 투쟁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직까지 네. 정확한 결과 나와봐야 안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제가 보기에 이게 자기들끼리 정치공학 하느라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아 정말 정확하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국민들이 아니 표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찍고 까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우리들끼리 막 해서 아무개를 그쵸. 어디다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대구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그렇게 아무렇게나 공천한다고 해서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갑자기 우리 동네 살지도 않던 분당 사람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영등 정치한다고 갔다 하면 강서 갔다가 예,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로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대구 시민들이 과연 아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줘야지 이렇게 할까? 그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예. 진짜 참담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이번에야말로 과거 1960년 이입할 때 보여주셨던 그 시민혁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요거는 또 여쭤봐야죠. 그 우리 쿠팡 전문 기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정위가 그래도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지정했죠.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에 대해서는 대단히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굉장히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워요. 예, 이게 왜냐면 이 쿠팡이
총수 지정이 왜 이게 김범석의 총수 지정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예전부터 그 노동계에서는 요구했던 거거든요.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쿠팡 김범석이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던 시기를 보면 2020년 12월에 대표이사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쿠팡 주식회사 국내 의장직까지 사임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당시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피해가려고 하는 거다. 아, 네, 그 왜냐면 시기가 딱 겹쳐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8일 날 중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2022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사퇴해 버린 거예요. 저 그 노동계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범석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 국내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됐다. 물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된 거는 환영하지만 조금은 아쉽다. 예,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쿠팡과의 굉장히 유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지금에라도 쿠팡이 이런 어떤 판단으로 좀 노동 환경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네. 정부가 지금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쿠팡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지금 국익을 아니 말이 그렇지 3,500만 명의 그렇죠. 개인 정보를 탈탈 털어간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고 책임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백악관도 로비에 의회도 로비에 완전히 무슨 로비스트들을 그러니까요. 총동원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쿠팡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죠. 국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걸 그냥 넘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정주 버전으로 한번 세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쿠팡은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방미 중에도 보면 아이사 의원 이런 이제 사실상 이분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 이제는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쿠팡 로비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미 의회를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매국행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쿠팡 사태 났을 때 논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근데 정작 지금 당대표는 다른 짓 하고 있잖아요. 이걸 외교 문제로 비하시키고 미국은 로비스트의 나라거든요. 원래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해요. 로비를 상호는 하호는 이제 동원해서. 근데 그거를 법안으로 흔들고 성명서 나오게 하고 근데 또 쿠팡은 거기다가 매년 얼마씩 로비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하시켜서 우리나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외 국내적으로 쿠팡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구축도 잘 돼 있고 그냥 빨대 꽂으면 나오는 지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해 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하는 집단에게 그냥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 사건 또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열받는 게 그 쿠팡이 우리 정부에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백악관한테 보고할 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빨리 수사 좀 끝내줘. 음. 이게 어떻게 사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그렇죠. 도대체 그러니까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뭐 이런 것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네. 자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음. 최근에 망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 정부에서 계속 또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런지 이런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서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어떻게 의견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 오래됐어요. 예, 중도가 논란은 오래됐죠. 뭐 망중립성 이걸로 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게 그 윤석열 때 네. 의제로 오르고 그랬거든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있잖아요. 이 망이 제가 이거 산업부 그 IT 쪽 취재할 때 저도 제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는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망 있죠. 이거 어려워요. 망 사용.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면 그 한국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뭐 본사가 뭐 미국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전파를 띄운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해저망이 있어요. 전선을 깔았어요. 전선을 몇천 킬로 해저 밑에 들어가면 예. 한국부터 미국까지 이만한 굵은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 실제 망이에요. 아, 위성을 하는 거 아니고? 위성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망입니다. 아, 망. 이렇게 무식하네. 네,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니, 다 이렇게 뭐 위성 뭐 어. 그 스타링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기부 직원이 기자님 망입니다. 망. 전선요 전선. 이런 어디 19세기 같은 소리 하고 있나? 네. 실제로 기차가 다니듯이 어. 해저 터널 해저 있죠. 해저 가장 낮은 데다가 잠수함 띄워가지고 작업을 해서 바닥에다 깔아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공임이 드는 일이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쪽 망을 일본에 받아요. 예. 그러니까 대서양 이거 태평양 건너잖아요. 그럼 일본이 망의 주축이에요. 아시아 쪽에. 예. 일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퍼져나온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에 그 사이에 또 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anyway 이렇게 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 망을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네이버 뭐 예를 들면 다 다음, 해. 카카오 다 네. 돈을 냅니다. 예. 고속도로 이용하듯이 고속도로 유료 고속도로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무료 고속도로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럼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CP사라고 음. 지금 다른 CP사 말고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지금 OTT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이 만약에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면 요새는 그럼요. 넷플릭스 다 구독하니까 그럼요.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새 아니 뉴스도 다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사람들이 다 구독료 내지 않냐. 네. 그래서 이중과금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중과금이 아니라 네이버나 지금 다른 CP사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 사업자의 차별성 논란이 된 거예요. 왜 넷플릭스는 봐주냐? 왜 유튜브는 봐주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내고 있는데. 토종 기업들만 손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 망 사용료를 낸다는 거를 그 입법 발의가 몇 번 됐었어요. 2022년, 2021년에 의원들 여야 합의하고 막 상임위에서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USTR이 공식적으로 갖고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게 공부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중 과금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각에서 해외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도 돈을 내고 이쪽에서도 돈을 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내정 간섭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든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니 뭐 차별성이 뭐 우리는 국내 기업은 다 내는데 너네는 왜 안 내? 이렇게 이런 논리로 가면은 사실은 논리 싸움에서는 크게 좀 그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빅테크가 너무 세서 우리나라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취재할 때 네. 구글 있죠. 구글이 후원하는 일종의 학술 단체나 시민 단체들이 있거든요. 파보면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뭘 거냐면 네. 기본 논리가 망 중립성을 걸어요. 그러니까 망 중립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좋은 말 같잖아요. 아 망이 치우쳐져 있는데 망을 중립성으로 간 건가? 그러니까 이 사용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 논리를 쓰는 건데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빅테크예요. 맞아요. 네, 시민들에게는 8차선 도로 중에 7차선을 구글이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은 차선 하나 사용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아 도로는 공짜여야 된다. 뭐 그런 도로는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7차선을 사용한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그 사용료도 결국은 배분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논쟁에서 굳이 우리가 뭐 이중부가 관련해서 뭐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 사업을 키워서 빅테크를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빅테크가 뭐 OTT가 전 해외로 세계적으로 해외로 나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OTT 산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컨텐츠는 뭐 오징어 게임 뭐 그렇게 많은 그 전 세계 1위 컨텐츠를 좋죠.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다 벌었던 네. 거잖아요. 플랫폼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가 벌기 때문에 우리도 토종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유튜브도 공공의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도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방송 멀쩡하게 보시다가 갑자기 끊겼어. 왜 대체제가 이러는 거야? 필요하죠. 막 네. 댓글.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 좀 필요하다. 아 오늘도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도 이러잖아요. 만약에 지난번에 박 기자도 그 한번 셧다운 당할 때 네. 방송하다가 실패 갑자기 그랬잖아요. 끊어놓고 유튜브가
근데 야 손해배상에 가면 유튜브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렇죠. 예, 우리 예. 집에서 나가세요. 예. 예, 손해배상 조금 주고 나서 싫으면 나가시면 되고 그때 보니까 사실 사기업이었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사실. 대안이 네. 없어요. 대안이 네. 대체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많은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공의 플랫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12분이나 네. 열정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오늘 다 털어놓고 가는 거죠. 예. 남은 거 어떻게 아직 질문하는 기자 가서 거기 털겠습니다. 할 거예요? 예, 예. 망사용료를 더 많이 준비했는데 요거 예, 말하면 너무 이제 동접자 쫙쫙 떨어집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때가 너무 치열해져서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노동절인데요. 취재 편의점은 돌아갑니다. 저희가 노동합니까? 예, 아니 아하. 의논을 했어요. 아니 쉴래 말래 했는데 저희 구성원들이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싸다 하고 가겠다. 예, 남아서 하면 더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취재 편의점 항상 켜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 그 큰 힘이 내일은 될 또 것 누가 같습니다. 나오시나요? 내일은 김용남 의원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받는 칠판을 봤는데 네. 이거는 광고로 하시면 좋겠다. 네. 이 어. 노동절에 네. 야, 노동절에 진짜 스포츠에 훌륭한 사람들. 네, 예. 김용남 의원이 나오신답니다. 네. 내일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